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6시, 이정희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정희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난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은 아들 박태준과 며느리 김수연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들 부부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곳에서 자신이 손님이 아닌 얹혀 사는 신세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들어선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된장, 두부, 파, 양파. 평생 해온 대로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죠. 된장국을 끓이며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태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남편 병수발까지 다 했는데 요즘은 눈치가 보이네. 정희의 뇌리에는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태준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 남편이 중풍에 걸렸을 때 몇 년간 혼자서 간병했던 힘겨운 나날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가족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정희는 국을 저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요 며칠 사이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자주 찾아왔지만 노인네가 아프면 짐 된다는 생각에 내색하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44세의 수연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아침부터 정교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 명품 브랜드로 맞춘 옷차림, 손목에 반짝이는 고급 시계까지. 수연은 식탁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좀 덜 짜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청담동 와인 모임이 있어서 입맛이 예민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담가온 김치에 대해 이런 말을 듣는다니. 수연은 고급 외제차 키를 챙기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참 어머님, 오늘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드시고 주무세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마저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이지만 어딘가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다는 걸 정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정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어렸을 때 입혔던 스웨터를 떠올리며 손자를 위한 조끼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연이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입어요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찌릿하게 아팠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다른 강렬한 통증이었습니다. 정희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가슴을 문질렀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어떡하지? 정희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라도 해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현기증이 밀려왔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화장실까지 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정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진 정희.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슴 통증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호출벨을 눌렀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119에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마친 정희는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태준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무언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구급대원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환자 상태 심각합니다. 차량이 안 빠져서 들것 진입이 어렵습니다. 구급대원의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어요. 수연이의 고급 외제차가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연이는 항상 이 차는 억소리 나는 거예요 라며 자랑하곤 했는데 그 차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나타났어요. 와인 모임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과 대화하는 수연이의 목소리가 계단까지 들렸어요. 여기 청담동이에요. 제 차 긁히면 수천만 원이에요. 좀 돌아가면 안 돼요? 구급대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대로면 생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몇 분이 더 흘렀고 정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을 때 정희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어요. 심장 마사지 시작합니다. 구급대원들의 필사적인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정희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정희는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일까? 태준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해주지 못한 말들, 전해주지 못한 진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태준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50세의 태준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응급 상황 소식을 듣고는 모든 걸 제쳐두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태준에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맥박을 되찾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몇 분만 빨랐어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태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최근 들어 바쁜 일상에 쫓겨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1시간 후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화장이 완벽한 상태였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의식을 못 찾고 계셔. 구급차가 늦게 온 게 문제였대. 태준의 말을 들은 수연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급대원이 그러더라고. 아파트 입구에 차가 막혀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혹시 당신 차? 수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준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구급차를 막았다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냥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거겠죠. 엄마가 원래 심약했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수연이의 대답에 태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엄마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원래 심약했다고?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태주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지쳐갔고 수연이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 병간호는 전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연이의 제안에 태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태주는 아내가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연이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병실에서 혼자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때 간병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던데요. 며칠 전부터 자주 가슴을 누르고 계셨거든요. 태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픈 걸 숨기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아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시죠. 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아픔을 참아왔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구급차마저 제때 오지 못했다니. 태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을 짓눌렀어요. 뭔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수연이는 점점 더 냉담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태준의 휴대폰에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아, 너 인터넷 봤니? 내 아파트 관련해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태주는 급히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구급차 막은 며느리, 시어머니는 생사불명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연이가 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수연이가 여기 청담동이에요. 제 차 긁히면 수천만 원이에요라고 말하는 부분과 와인 모임 가야 하니까 비켜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정말로 구급차를 막았다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연이가 어머니의 응급 상황보다 자신의 고급차와 사교 모임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차가 더 중요해? 청담동 살면 다야? 인간성은 돈으로 못 사는구나. 저런 며느리 만난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구급차 막은 청담동 며느리 명품차가 생명보다 소중한 여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는 휴대폰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수연아?
저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오해?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와인 모임이 더 중요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네티즌들이 수연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둘씩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수연이의 대학 시절 이야기였어요. 유명 사립대학 동아리에서 후배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선배들에게 소개해준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집안의 힘으로 무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더 심각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이가 유학 시절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한국의 어떤 재벌가에서 거액을 들여 무마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수연이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현지 신문 기사, 경찰서 출입 기록, 심지어 보석금 지불 내역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결혼 전 낙태 스캔들이었어요. 수연이가 태준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했다가 낙태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집안에서 은밀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의 저는 달라요. 옛날 일?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재벌가에서 뒤에서 조종하고 은폐해왔다는 의혹이었어요. 수연이가 그 재벌가와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깊은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태준의 일상도 엉망이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아파트 주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어머니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엄마, 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태주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수연이의 과거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수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태주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원목 서랍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늘 소중히 여기던 서랍이었는데 평소에는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편지들과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태준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태준이에게라고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손편지와 함께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혹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내가 가장 힘든 시기일 거란 생각이 든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다. 하지만 수연이란 여자는 너를 위한 인연이 아니다. 엄마가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만 보였단다. 너는 착한 아이라서 그걸 몰랐겠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이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반대했던 걸 기억하니? 그때 내가 엄마 이 여잔 달라라고 했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말이야.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늘 걱정하고 있었단다. 태주는 기억났어요.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가 은근히 반대 의사를 비쳤던 일을요. 하지만 당시 태주는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아, 엄마에게는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하게 되는구나. 태준은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전 재산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시골에 있는 땅이 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감정서와 함께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예금이 3억 원이나 되었어요. 태주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재산의 수혜자였어요. 태준의 이름이 아닌 성경숙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성경숙. 누구지? 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먼 친척이나 오래된 친구일까 생각해봤지만 전 재산을 물려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자신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성경숙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경숙이에게 모든 걸 남기기로 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또 다른 자식이거든. 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경숙이를 찾아서 만나보렴.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태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또 다른 자식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뭘 보고 있어요? 태주는 재빨리 편지와 유언장을 숨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연이에게 이런 내용을 알릴 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수연이는 태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있었어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뭔가 남겨주신 거 있을까요? 수연이의 말에 태준은 씁쓸함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없어. 특별한 건 없었어.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편지 내용과 성경숙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또 다른 자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자신이 아닌 성경숙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태주는 성경숙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이 모든 비밀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태주는 성경숙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과 전화번호부를 뒤지며 단서를 찾아봤지만 성경숙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봤어요. 그 중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었는데 그 아이는 분명 태준이 아니었어요.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로 경숙이 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태준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어머니에게 자신이 모르는 다른 자식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태주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옥분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옥분 할머니, 저희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정희 얘기? 그 아이 어떻게 됐니? 태주는 어머니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저 말고 다른 자식이 있으셨나요? 성경숙이라는.
옥분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왜 묻니? 어머니 유언장에 그 이름이 나와서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옥분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결국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사실 그 아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정희가 태준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임신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유부남이었고 정희는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였으니까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지. 정희는 울면서 아이를 입양 보냈어. 그 아이가 성경숙이라는 거네요? 그래. 경숙이었어. 정희는 그 아이를 평생 잊지 못했지. 태주는 어머니가 그런 아픈 과거를 혼자 간직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고. 경숙이가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옥분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희는 수십 년 동안 경숙이에게 매달 돈을 보냈어. 입양 가정에 몰래 말이야. 그 아이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그런데 경숙이는 그게 친어머니가 보낸 돈인 줄 몰랐겠지. 태주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자신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주지 않으셨는지, 모든 돈을 성경숙에게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경숙이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하더라고. 착한 아이야. 정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옥분 할머니가 적어준 주소를 받고 태주는 성경숙을 찾아갔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와 닮은 구석이 있는 선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경숙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정희 할머니의 아들 박태준입니다. 성경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태주는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고 성경숙은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어요. 제가 빨리 갔어야 했는데. 성경숙은 최근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후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성경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준이한테 미안하다고. 형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저만 생각나신다고. 태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질투도 났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셨어요. 그런데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형님이 계시는데. 성경숙의 선한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이제 태주는 왜 어머니가 이 여성을 그렇게 아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성경숙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숙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숙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저를 버렸을까 하고. 그런데 어머님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뜻밖에도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병원에 나타난 거였어요. 수연이는 성경숙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딸이야. 딸,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한테 딸이 어디 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경숙은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성경숙입니다. 수연이는 성경숙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평범한 옷차림, 거친 손, 화장기 없는 얼굴. 수연이의 눈에는 멸시의 기색이 드러났어요. 혹시 유산이라도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성경숙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뵙고 싶어서. 그때 태준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이거 봐. 유언장을 본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의의 모든 재산이 성경숙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가짜 아니에요? 공증까지 되어 있어. 엄마가 직접 작성하신 거야. 수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성경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꼬드긴 거죠? 아니면 위조한 거고. 그런 말씀 마세요. 태준이 제지했지만 수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다 가져간다고요? 말이 돼요? 성경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유산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수연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끼어들 자격이 있어요? 보나 마나 돈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수연아. 경숙 씨는 엄마의 친딸이야. 너야말로 자격이 있어? 뭐라고요? 엄마가 구급차 불렀을 때 너 뭐 했어? 차가 긁힐까봐 구급차도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감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숨겨온 일들 다 알고 있어. 유학 시절 마약 사건, 대학교 때 후배들 돈 뜯어먹은 일, 결혼 전 낙태까지.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수연이는 분노로 떨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다들 나한테 질투하는 거잖아. 내가 예쁘고 잘 살아서 시기하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태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자. 이혼?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해요?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야 했는데. 이건 엄마가 내게 내린 심판이야. 수연이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좋아요. 나도 이런 집 지긋지긋했어요.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고 당신도 재미없고. 그렇게 말하고 수연이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의 과거 폭로와 구급차 방해 사건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녀가 의지하던 재벌가에서도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대중의 분노가 거세지자 더 이상 감싸줄 이유가 없어진 거였어요. 태준과 성경숙은 병실에서 정의를 지켜봤습니다. 형제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형님, 어머님이 깨어나실 거예요. 성경숙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성경숙은 매일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정의를 돌봤어요.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두 남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숙은 자신의 요양보호사 경험을 살려 정희를 정성스럽게 간병했어요. 손발 마사지, 몸 뒤집어주기, 입안 청소까지 마치 평생 어머니를 돌본 딸처럼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경숙이에요. 빨리 깨어나세요. 성경숙은 매일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입양 가정에서의 생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난 후의 행복한 마음까지. 태준도 어머니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도 줄이고 어머니께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따뜻한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희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성경숙이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형님, 어머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태주는 급히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들리세요? 며칠 후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경숙이, 정희의 첫 마디였습니다. 두 남매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셨어요. 태준과 성경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달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건, 수연이와의 일들, 그리고 자신이 쓰러지기 전의 상황들까지. 수연이는 어디 갔니?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혼했어요, 엄마.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정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태준아.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정희는 성경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숙아, 수가, 내가 잘못했구나. 50년 동안 너를 혼자 두고. 어머님, 이제 됐어요. 다시 만났잖아요. 성경숙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이제 너희 둘이 가장 소중해.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다. 재활 치료를 거쳐 정희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 정희의 고향인 충남 공주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도시 생활은 이제 지겨워. 조용한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정희의 유언장에 나와 있던 시골 땅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을 고쳐서 세 사람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을 준비했어요. 성경숙도 서울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도시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시골로 와서.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 공주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세 사람. 정희는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자랄 때쯤이면 손자, 손녀들이 이 밑에서 놀 수 있을 거야. 성경숙은 마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을 돌봤고 태주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유기농 채소를 키웠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멀리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평화롭네. 태준의 말에 정희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성경숙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감나무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되찾은 세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때론 한 사람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또 한 사람의 진심이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 내가 태준이와 경숙이를 만나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듯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더 큰 그늘을 만들어줄 그 나무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갈 것이었어요.